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내내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네, 그 밖에 정치권 소식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 위원,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 허위사실 유포인지 다루는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2021년 이 대장동 의혹이 터진 이후 첫 법정 대면인데 유 전 본부장,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옛날에 동지였지만 지금 보통 원수도 아닌 진짜 원수가 돼 계시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 재판에서 드디어 만나셨는데 이 재판에서 만났다는 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그 유동규의 진술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이제부터 증언입니다. 증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위증하고 있다 그러면 위증죄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동안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아니면 다른 루트로 해가지고 많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뭐 허위사실 유포니 뭐 이런 거는 될 수는 있지만 지금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서는 위증죄의 단계로 넘어간 지금 바로 이재명 대표가 위증죄로 고발할 거냐, 고소할 거냐. 그러면 유동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위증죄로 고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추이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예. 예.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재판은 좀 당초 예상과는 좀 달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저께 이제 검찰의 주신문,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유동규 씨는 검찰 측 증인이거든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나중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피고인 측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반대 신문 거기에 대해서 너 이런 말 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질문해서 너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원래 당초에 검찰의 주신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재판을 참관하고 오신 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그 어제는 가급적이면 어저께 재판부나 변호인이나 검찰 측 전부 다 검찰의 주신문을 마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2주 후에 4월 14일 날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을 진행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어제 근데 검찰의 주신문이 끝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6시 반까지 했는데 어저께 밤까지도 해보려고 했었으나 유동규 씨가 뭐 눈이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6시가 넘으니까 좀 힘들다 해서 이렇게 더 이상 마무리를 못하고 4월 14일 날 그래서 오전 중에 아마 검찰의 주신문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4월 한 번 더 2주 뒤에 그러니까 네. 4월 28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피고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한 주 연기가 된 2주가 거군요. 연계된 거죠. 한 기일이 속행이 더 된 거라서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 달 뒤에 이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아마 많은 뉴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유동규 씨라든지 검찰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상에 나왔던 내용들과 반대되는 어떤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 내용들이 아마 그날 많이 나올 거라서 뉴스는 아마 그날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제 다녀오신 분의 방청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검찰이 굉장히 질문을 같은 내용의 질문을 또 하고 어떠한 유동규 씨로부터 어떠한 결정적인 증언을 한번 얻어내려고 굉장히 질문을 다양한 각도로 계속 하더라. 근데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유동규 씨도 검사에게 오히려 아니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어떠한 그 유동규 씨가 단순히 겪었던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기억하거나 네. 근데 어저께는 본인의 거기에 대해 생각을 얹거나 추측을 하거나 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재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 유 전 본부장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들이 뭐가 나올까 당연히 주목이 됐었고 네. 이 대표와 이제 직접 통화를 김 전 처장이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들은 건 아니까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전해 들었다 이제 전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 김문기 씨가 과거에 예.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 시절부터 뭐 통화를 했었었다. 네. 왜 그러면 어저께는 이제 이제까지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만은 김문기 씨가 어떻게 이재명 당시 시장을 알게 되었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시장 전부터 그냥 성남시라든지 옛날에 그 수도권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시 이재명 변호사였죠. 이재명 변호사가 리모델링
어떤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많이 교류를 했거든요. 근데 이 김문기 씨가 당시에 이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과 관련한 분과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연결이 돼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김문기 씨가 전화를 했었다라는 내용을 유동규 씨한테 얘기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의 진술은 전문 증거예요. 근데 이것을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라든지 증거가 있으면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냥 유동규 씨가 일방적인 진술이거든요. 재판장이 어떻게 이 부분을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어떤 그 증거로서의 능력을 가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술만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 능력을 글쎄요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형사소송법 314조 말씀하셨지만 예. 거기에서는 이제 사망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그 증거 능력이 전문 증거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그 김문기 처장이 이야기하는 거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유동규만 증인이 아닙니다. 지금 50명 정도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물론 다 이제 증인 신문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이제 유족들입니다. 유족들이 이제 김문기 처장하고 계속 한 집안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김문기 처장하고 친분이 있으셨던 분들, 그분들의 증인 진술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유동규보다 어찌 보면 더 세부적으로 더 내용을 더 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김문기 처장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 이런 게 나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 아니면 또 알게 됐음이 분명하다 이런 것들이 증언으로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유동규 증언 처음 이제 한 번 했다. 한 번 했으니까 그거는 하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한 50명 정도 예정돼 있는 증언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족 측도 뭐 그 당시에도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왜 몰랐다고 하시냐? 잘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유족들이 할 증언도 미루어 추측해 보건대 그 유동규 그분의 증언하고는 특별히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다양한 사람의 증언 진술로 뒷받침되는 사실관계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살펴보죠. 이 검찰이 당시 사진들을 증거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대표 측은 호주 출장을 이 패키지 여행에 빗대면서 뭐 당시에 뭐 눈을 마주치거나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또 이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촬영한 결과물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양측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세상에서 제일 극한 직업이 이재명 대표 변호인인데요. 우리가 그 폭행 사건 같은 거 보면 폭행으로 주먹으로 상대방 얼굴을 때린 게 그러면 표현을 변호인이 다르게 하는 거죠. 아니 주먹에 있는 피부가 얼굴에 있는 피부와 맞닿았다. 아니면 뭐 부딪혔다. 아니면 뭐 이게 만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그 같은 하나의 사실관계로 말장난 같은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주요 이제 변호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이렇게 의뢰인한테 굉장히 열심히 변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일반 상식적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쳐가지고 멍이 있으면 그거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유동규가 호주 출장을 가면서 이제 진술을 한 게 김문기 처장하고 대장동 관련한 자료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트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런 논의를 많이 했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화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뭐 많은 것들을 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진 하나 딱 있는 거 그것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화살표로 찍찍찍 해보니까 눈을 마주친 건 아니다. 아니 화살표로 찍찍찍 해서 눈을 마주친 게 아니라는 건 보이나요? 그것도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은 요로 하고 있지만 고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눈동자는 또 다른 데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뭐 눈을 안 마주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법원에서 판사가 뭐 그렇게 인정하고 지나갈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판사도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면 변호인의 말이 안 되는 짓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비유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진에 대해서는 어저께 재판 과정에서 어저께 그 특히나 호주, 뉴질랜드 이 출장 사진 정도를 가지고 어저께 검찰이 1시간 반 정도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들이나 동영상인데 이런 거 굉장히 제시를 많이 하면서 유동규 씨에게 이때는 무슨 얘기를 했었던 것 같느냐, 뭘 했느냐 이건 굉장히 자세히 물었다고 해요. 예. 이 지금 방금 우리도 방금 화면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4명 이렇게 나온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측에서 어떤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이 이렇게 위에 있고 보면 고 김문기 씨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원래는 저게 뉴질랜드에서 단체 11명의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을 떼어낸 조작이란 말이 뭐냐면 11명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그중에서 왜 검찰은 그 4명 부분만 확대를 해가지고 제시를 하느냐. 이 말 4명만 찍은 사진이 아니라 같이 갔던 11명이 찍은 사진이고 뉴질랜드에서는 당일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진을 찍은 것은 뉴질랜드에서 찍은 건데 그날은 골프를 치지 않았고요. 예. 근데 호주에서는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은 사진이 이렇게 떼어내서 조작됐다라고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작이라기보다는 이제 편집해서 왜 이렇게 내느냐 여러 네. 단체 사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의 지방 공기업인 성남시 도계공의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성남시청과 시청 직원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마치 유동규 씨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 거기서 왜 그 11명 같이 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말단이었거든요. 당시로 치면 대부분 성남시 예를 들어서 팀장 이상급이 많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성남시장 측에서는 유동규라는 성남 도계공 본부장이 왔어요. 근데 그 밑에 직원이 온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은 유동규라는 사람을 보좌하기 위해서 온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본인을 보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물론 골프 카트를 운전한 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 측에 어떤 반대 신문이 주어지진 않아서 제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하긴 합니다만 유동규 씨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카트를 같이 운전을 하고 같이 골프를 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예를 들어 김문기 씨를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머리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것이지 아예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서는 CCTV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정 전 실장은 CCTV가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CCTV가 애초에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위 여부를 두고 좀 여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판가름이 나겠습니까? 진위 여부를 두고 여진이 별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게요. 예. CCTV가 정말 남아 있다, 제대로 작동됐다 그러면 예. 저장이 돼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무슨 취지로 CCTV를 만들었냐? 범죄 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하려면 증거로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남아 있어야 되니까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도로 가다가 CCTV를 만나는데 범죄 예방용 CCTV가 있어요. 그거는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걸 삭제한다고 설사 하더라도 포렌식을 해보면 삭제했던 기록도 또 다 복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몇 년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할 리가 없잖아요. 본인의 목적에 예, 맞춰가지고 예. 정말 했다 그러면 그 몇 년간 했던 CCTV 데이터가 남아 있으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맞고 정진상의 이야기도 맞는 거죠. 그런데 그 CCTV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정진상은 이 문제를 구속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구속적부심 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검찰이 그거는 작동이 안 된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소명을 이미 해가지고 그때도 그 내용들이 전부 탄핵당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탄핵당한 내용들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 CCTV 그러면 제대로 돌아갔는지를 정진상이 입증할 수 있느냐?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었으면 벌써 그 동영상을 제출했다고 봐요. 근데 동영상 제출할 게 없으니까 말만 하는 거고 자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에 대한 경위 사실로만 주장할 뿐이지 그 부분이 뭐 제대로 소명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 전 실장 측에서 무언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 CCTV는 어떤 통합 관제 시스템에는 등록되지 않은 CCTV였다고는 합니다. 예.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비서실에서 따로 관리한 CCTV였다고 하는데 이제 예. 모르겠습니다. 그걸 성남시장을 그만둔 지가 꽤 오래됐죠. 벌써 한 시장 8년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그 5년 정도가 됐죠. 성남시장을 그만둔 지가. 그래서 그때 나오고 난 뒤에 그다음에 후속 시장이 은수미 시장,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신상진 시장이 되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관리했던 뭐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당시에 2011년도 6월 13일 날 MBC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장실을 비추는 CCTV 화면을 MBC가 보도를 하면서 이거 돈봉투 막으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 돈봉투를 막기 위해서 시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의 보도 내용을 보다 보면 시장실을 비추고 있는 CCTV 녹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동되지 않은 것인데 물론 되지 않았다는 것이 처음부터 작동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작동이 되다가 중간부터 안 한 것인지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당시에 작동된 사실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CCTV가 있다 해서 어떤 사각이 없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입증을 하면 어떻게 줬는지 돈을 줬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는 단순히 이 CCTV가 가짜다 진짜다라는 것만으로는 그러면 CCTV가 진짜면 뇌물을 안 줬고 CCTV가 가짜면 뇌물을 준 것입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기사로도 전해드렸는데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이 부동산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뭐 검찰의 늑장 수사다 이런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고 박영수 전 특검부터 근데 정조준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50억 클럽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왜 박영수 특검이냐? 그 전에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한 거죠. 지금 윤 정부에서는 처음 이 50억 클럽의 멤버 중에 최초의 멤버로 이제 박영수 특검을 정조준을 했어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을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박영수 특검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계시고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검수완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검찰의 힘을 빼는 작업에 돌입을 해요. 그 검찰의 힘을 빼는 작업에 돌입하다가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나오셔가지고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검찰의 힘을 빼는 작업이 국민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고 이거는 뭐 저는 명분이 없는 토사구팽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자 검찰 출신인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만약에 여기서 무혐의를 받거나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풀려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명분을 줬던 윤 정부의 명분을 줬던 어떤 정당성 그게 훼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국가 권력에 대한 전 검찰 식구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의 동력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영수 특검을 수사를 해야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야만 이 검찰의 어떤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정권도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아직 50억 클럽에 대한 나머지 수사들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에 대한 후속 절차가 정당성을 가지고 다시 확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검찰에서 제 식구 감사기라고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검찰만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의 위기까지 확대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확실하게 박영수 특검을 잡아넣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물밑에서 조사 준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이 무죄 나오는 거 보고도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 지금 박영수 특검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정말 수사해서 이거를 기소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겁니다. 수사는 원래 밀행성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수사가 원래 원칙이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면 범죄인이 그걸 알고 이제 도망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밀행성의 수사가 원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앞으로 뭐 저는 구속 기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뭐 일리 있는 전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왜 그러냐면 박영수 특검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특히 박영수 특검과 그 윤 대통령 이하 한동훈 같이 다 특검 출신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관여를 했던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박영수 특검을 수사하고 있는 어미즘 특수일부장 같은 경우가 그 특검에서 거의 실무를 맡아 수사를 했던 검사였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난다고 한다면 저는 원 변호사님 말 맞다나 정말 검찰 스스로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 그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어떠한 지금 이런 축소 조짐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가져갈 수 있는 수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다. 왜? 이미 박영수 특검과 관련한 대장동 50억 클럽 얘기가 나온 것이 2021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뭐 하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나오고 압수수색 한 번에 왜 이런 얘기가 바로 그날 나오죠. 그렇다면 한다면 원 변호사님 말 맞다나 수사의 밀행성에 따라서 이제까지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소환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박영수 특검을 이제 특검법을 국회에서 발의한다고 하니까 그날 부랴부랴 압수수색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이제까지 너무 조절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야죠. 그렇다고 또 특히나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정말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본류인데 그 사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미 같이 수사를 했었어야 정상인데 이걸 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특검 발의한다고 하니까 그날 아침에 얼른 가서 박영수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한다? 증거 이미 1년 6개월이 지난 사이에 박영수 특검이 검찰 출신인데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모르게 있겠습니까? 저는 유효한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통해서만이 오히려 검찰 스스로도 이걸 특검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 원 변호사님 얘기해준 뭐 스스로의 정당성을 스스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여받을 수도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광주에서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죠 전우원 씨가 5.18 유족들을 만나서 사과를 하고 또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조사에 좀 참석을 하겠다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의지를 좀 보였는데요. 이것이 진상규명의 또 다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5.18 관련한 진상규명이 뭐 아직도 다 밝혀지지 못한 점도 있죠. 특히나 예. 이제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전두환 씨와 그다음에 노태우 씨가 돌아가시면서 어찌 보면 아무런 양심 고백하지 않고 돌아가 있어요. 그 와중에 저도 이제 광주 출신이고 5.18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세대로서 정말 어제 전우원 씨가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전두환 일가 중에 정말 손자지만은 3대에 와서 늦었지만 그래도 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진상규명이 법적인 강제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가장 안 밝혀진 부분이 여러 부분이 많지만은 그럼 발포 명령권자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당시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네. 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18 피해자나 유족 측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했던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본인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당시에 같이 지도부에 있었던 전두환 씨와 같이 일을 했던 지도부에 있었던 생존에 계신 분 중에 정말 이 전우원 씨의 모습을 보고 당시에 이러한 진실 규명을 양심 고백해 주기를 일단은 좀 바라고 오히려 유족 측에서도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으로 혜택을 주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 사람들 피해자에게는 정말 한없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아직도 생존해 있는 가해자들께서 이러한 전우원 씨의 행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벌써 했어야 될 일 중에 하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도 5.18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서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 나갔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우원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인이 여러 가지 액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우원 씨 자체는 마약 사범이고 수사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되실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정당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조금 예. 부족해지는 면을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 다른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일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상 규명인데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진상 규명이 이제 실종자를 찾는 겁니다. 발포 명령이나 헬기 기총 사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유족들한테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지금 몇 차례 걸쳐가지고 진상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절차는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유족들한테는 그 실종자들은 정말 그 사고 때문에 실종이 된 건지 5.18 때문에 뭐 돌아가신 건지 그 알 수도 없고 시체도 못 찾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죠. 어제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후폭풍이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재명 대표 이슈 되기 전에 이제 노웅래 의원 그 이슈 되기 전에는 계속 가결이 돼 왔어요. 민주당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쨌든 이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사례가 없이 다 가결돼 왔는데 이제 노웅래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결이 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지금 돌아왔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올라갔을 때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뭐 외통수에 빠졌다. 여론이 뭐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여론 같은 거 신경 안 쓴다고 봐요. 여론이 어찌됐든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하는 건데 그런데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체포 동의안은 가결될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꽤 많은 사람들이 예.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가결을 던진 게 아닌가 민주당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앞서 3번의 어떤 체포 동의안과 또 똑같이 본인이 설명을 했다. 예.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난 거에 대해서 뭐 의원들한테 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민주당 똑같이 다 판단하고 있어요. 각각 개별적으로 당론 한 번 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체포 동의안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각각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어저께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찬성 160표, 반대 99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대가 민주당이 반대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거 반대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전날 뭐라 했습니까? 그 국민의힘의 51명의 국회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반대표를 던진다고요? 저는 뭐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누가 찬성을 던지고 누가 반대표를 던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굉장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반대표라든지 기권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그 전날 서명까지 하면서 이 부분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 또 정작 기표소에 들어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오히려 내로남불이란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아야 되는 비난이 아닐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구속력 이번에 기소된 공소장에서도 보다시피 정말 배임 하나밖에 없잖아요. 428억이라는 돈이 하영재 의원 설명하듯이 그런 뭐 녹취록이 있던지 돈을 받았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성남시장 시절에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가져왔으니까 성남시가 못 가져왔으니까 배임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부당한 기소다 생각을 하고 부당한 체포 동의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부결이라는 것을 택했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열심히 뭐 구명 활동한 거에 대한 어떠한 저는 결과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위원,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